안녕하세요. 대박전국 프리미엄 황서연입니다. 오늘도 샤프슈터 박문환 파트너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위완화가 강세 보이는 이유를 주제로 강의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금리를 내리기까지 하고 있는 중국과 그 화폐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박문환 파트너의 스페셜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새해 들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라면 위안화의 독특한 강세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원화는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연초부터 환율은 1,200원을 넘나드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사사건건 대립 중인 중국의 환율은 참으로 강하고 안정적입니다. 6.3위안대까지도 하락했으니까 말이죠.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많은 돈들도 유입되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금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급준비율 그리고 LPR을 순차적으로 인하했고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MLF 금리마저 인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2021년도 초 200bp에 달했던 미중 간 금리 스프레드는 120bp 수준까지 축소됐어요. 지금은 더 많이 축소됐겠죠. 터키는 금리를 억지로 내렸다가 리라화가 폭락하는 역풍을 맞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요, 금리를 내렸음에도 위안화가 오히려 강세를 보입니다. 이걸 어찌 해석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것을 좀 나열해 보면, 첫째, 다른 나라는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데 중국만 내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위안화가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둘째, 우리나라는 금리를 올렸는데요. 이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 서민들의 등골이 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금리를 좀 내려주면 안 되는 걸까요? 셋째, 혹시 위안화가 약세로 반전된다면 언제쯤일까요? 또 위안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궁금증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쓴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금리는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고삐와 같다. 자, 고삐를 확 채면요, 큰 소가 끌려다니죠. 이 돈들의 흐름은 결국 오로지 금리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금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하고 이재용 씨가 동시에 채권을 발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못 갚을 만한 위험이 있죠. 이재용 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만약에 같다면 누구도 제가 발행하는 채권에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제가 발행한 채권도 좀 팔리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채권에 대한 매력을 높여주면 돼요. 이자를 이재용 씨 채권보다 더 많이 쳐준다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고라도 사겠다라는 수요자가 생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생기는 이자율의 차이를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재용 씨 채권으로만 돈이 몰려갔잖아요. 이걸 제가 발행한 채권으로 방향을 틀게 한 그게 뭘까요? 바로 금리입니다. 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죠.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만큼의 추가 보상이 없다면 돈들은 반드시 빠져나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금리는 명목금리가 아닌 실질금리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터키 국채는 이자를 많이 쳐주죠. 요거 명목금리입니다. 그래도 안 사는 이유가 뭘까요? 그 나라의 물가가 너무 높아서 실질금리가 터무니없이 낮아서 그래요. 앞서 중국과 미국의 채권 수익률의 차이는 고작 120bp까지 축소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미국은 조만간 올린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국채는 부도가 절대 나지 않는 안전자산인데요. 그럼에도 중국 채권 시장으로 문턱이 돈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을 그저 지금은 대유동성 장세니까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이 넘쳐 흘러도 비싸면 절대 안 삽니다. 중국으로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매력을 갖추었기 때문이죠. 자, 명목금리의 차이는 고작 120bp, 하지만 실질금리는 충분히 매력적일 만큼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유는 바로 물가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지난주에 거론해드렸던 공식 하나를 다시 소환해보죠. 기억나시죠? 명목금리 빼기 기대물가는 실질금리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미국은 양적 완화를 어마무지한 규모로 했어요. 하지만 중국은요, 대수만관이 만능이 아니다라면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늘 지향해 왔습니다.
게다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바이러스 정책을 매우 완고하게 유지하려 해요. 한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도시 하나가 막 통제될 정도입니다. 당연히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고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고작 1%에 머물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환율과 돈의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이 두 나라의 실질 금리가 큰 폭으로 왜곡되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은 과격한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2021년도 1분기 기준 0%에 머물렀던 미국의 10년물 실질 금리는 연말까지 마이너스 5%를 하회합니다. 반면에 2021년 1분기에 3%에 달했던 중국의 실질 금리는 소비자 물가가 1% 전으로 수렴하면서 고작 0.5% 수준으로 하락하는 데 그쳤어요. 이로 인해서 두 나라의 실질 금리는 비록 인민은행이 지난해 말부터 명목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미국에 비해서는요, 무려 250베이스 포인트나 인상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된 거예요. 결국 명목 금리로만 본다면 미중 간 금리 차이가 고작 120bp에 불과하지만 그 기준을 실질 금리로 바꾼다면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금리 차이는 무려 570베이스 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투자할 때보다 중국에 투자할 때 금리를 얼마나 더 쳐준다? 5.7%나 더 쳐준다는 겁니다. 앞서 모든 나라에는 고유의 신용도에 따른 리스크 프리미엄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변합니다만 중국이 곧 망할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금리 차이라면 당연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을 갖췄으니까 중국으로 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돈들이 유입되면 당연히 위안화 가치도 상승을 하죠. 달러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으로? 그러면 그 달러가 그대로 중국 내에 유통될 수는 없어요. 위안화로 교환해야 됩니다. 그 위안화로 교환되는 수요 때문에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상승 기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식은요, 고평가나 저평가가 일시적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채권은요, 언제나 페어 밸류로만 거래됩니다.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곳이 있다면 돈들은 반드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바로 리스크 프리미엄과 실질 금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렸어요. 이를 두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희귀동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하나의 장소에 있다라는 말인데요. 뭔가 받는 것에만 행복을 느끼다가는 이 불행이라는 놈한테 뒤통수를 맞기 쉽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느 나라든 대선을 앞두고는 선심성 정책이 자주 나옵니다. 새해 첫날부터 적자 국채 28조 원 추가 발행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마치 공짜처럼 보입니다만 돈들이 시중에 뿌려지면 당연히 물가는 오르게 돼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돈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실질 금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국채 매력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오르면요. 자, 그럼 돈들은 실질 금리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실질 금리가 여기서 더 추락한다면요, 미국과의 실질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되고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돈들은 미련 없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작년 말 기준 외국인들이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214조 원인데요. 이 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과거 외환위기처럼 또다시 국가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돈들이 못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에 매력을 더 부여하는 거죠. 바로 금리 인상,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부자들은요, 주로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쌓아놓고 있어요. 가난한 분들은 은행에서 주로 돈을 빌리죠. 금리가 상승하면 누가 손해일까요? 부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테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자 비용이 증가해서 삶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올려서 재정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돈만 풀게 되면 그 의도가 서민들을 돕고자 했던 선량한 의지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서민들의 목을 겨누는 칼로 되돌아온다는 말이죠. 한국은행 총재가 짊어진 제1의 책무는 우리나라 화폐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데 올리지 않는다면요. 터키처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모든 정치인들이 공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 정치가 중앙은행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분리된 기관으로 두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위안화가 만약 약세를 보인다면 언제가 될까요? 또 그럴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질문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론과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자초지종을 설명드리죠. 지난주에 거론해드렸듯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올해 달랑 4차례 금리를 올린다면 나는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그에게 실망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킬 만한 다른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다는 걸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왜 월가의 황태자는 모르고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는 얼마 전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내렸지 않습니까? 핌코에 사라져버린 전설들처럼 그도 이제 그만 은퇴할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는 한술 더 뜨더군요. 올해 안에 6회에서 7회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농담은 아닌 것 같죠. 저 아니면 제이미 다이먼 둘 중에 하나의 생각이 틀려야만 한다면 경력으로 보나 능력치로 보나 제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말 내내 그의 발언을 두고 고민을 좀 해봤어요. 지난주에 저는 QT, 즉 양적 긴축으로 금리 인상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제로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정도를 런오프 시킬 때마다 대략 25베이스 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렇게 좋은 도구를 모른 척하고 정말 7차례나 금리를 인상시킨다면요. 다른 정치적 목적이 전혀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중국을 제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제이미 다이먼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흉측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상상해 보죠. 지금까지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가 뭐라고요? 결국 중국의 신용 리스크를 감안한 실질 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 게 뭐였습니까? 물가였어요. 지금까지 연준은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물가 상승을 방치했는데요. 기대 물가가 속등하고 실질 금리가 추락해서 자본들이 중국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역으로 뒤집힌다면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위안화 가치는 그때부터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물가 전망이 무척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저는 예측하는 걸 원래 싫어합니다. 시간도 없고요. 또 예측이 잘 맞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는 어느 곳에서 어떤 예측을 가장 잘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뉴욕 연은은 제조업 추세를 잘 봅니다. 애틀란타 연은은 누구보다도 GDP 전망에 능통하죠. 클리블랜드 연은은 인플레 예측 모델의 달인입니다. 그들이 전망한 올해 인플레율은 3.2%입니다. 바로 얼마 전 발표치였던 7%의 절반도 미치지 못해요. 2023년은요. 2.1%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가능성이 높은 전망이에요. 지난 12월 모든 지원 정책이 종료됐죠. 그래서인지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를 보면 온라인 판매가 무려 8.7%나 감소했어요. 상대적으로 감염병 영향을 덜 받는 온라인 판매가 많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보조금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지금까지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결국 공급망 충격 그리고 보복 소비였잖아요. 온라인 판매가 급감했다면 적어도 수요단에서의 물가 상승은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클리블랜드의 전망이 맞다라고 가정해보죠. 자, 현재 얼마? 7%였던 물가가 연말까지 얼마까지? 3.2%까지 하락한다는 거예요. 자,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는 실질금리, 요 공식에다 대입해 보세요. 이것만 가지고도 미국의 실질금리는 무려 올해 말까지 3.8%나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명목금리를 7번이면 175베이스 포인트거든요. 이렇게 상승시킨다면 그럼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폭은 올해에만 대략
5.5%를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중국과의 실질금리 차이가 고작 570베이스 포인트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을 충분히 감안하고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자금이 밀물처럼 들어갔어요. 하지만 만약 미국의 실질금리가 올해 말까지 5.5%나 상승한다면 이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는 말인데요. 돈들이 의리를 지켜가면서 그냥 중국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이미 다이먼의 생각대로 올해 7차례 금리를 인상시킨다면 중국에서는 거대한 썰물이 시작될 수 있어요. 그 썰물을 막는 방법이 있긴 하죠. 당연히 금리를 올려서 매력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부동산 관련 흠결이 너무 많아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장하기 위한 수준까지 금리를 따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중국 1위 부동산 기업인 카운티 가든이 전환사채 모집에 실패하는 바람에 중국의 역의 크레딧 스프레드가 달랑 한 주 동안 무려 37베이스 포인트나 확장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자니 줄부도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동결하자니 자본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야말로 수서양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도 미국은 총알 한 방 안 쏘고 오로지 경제 조작만으로 구소련을 붕괴시켰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행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연준은 금리를 7번 올리지 않았고 여전히 양국 간의 실질금리 차이는 안정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연말 특집에서 거론해드렸던 이 중립금리만 잘 계산하고 계시면 돼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연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순간 탈탈 털어내고 잠시 쉬어갈 생각만 확고하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결국 중국의 신용 리스크를 감안한 실질 금리가 높았기 때문이었고 또 물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진다면 위완화 가치는 하락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박문환 파트너께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순간을 잘 계산해보고 그쯤에는 쉬어가도 좋다는 제안 주셨죠.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될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